Rồi bây giờ mình sẽ bắt đầu lái xe. 안전 운전하십시오.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 5당 구도가 미묘하게 돌아가서 예.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뭐 그렇다고 뭐 물러나는 상황까지 갈까요? 가지 않겠습니까? 뭐 상황이면? 일단은 바른미래당이 지금 의원들 24명인데요. 네. 이번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두 원내대표 후보들에 대한 뭐 판단도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겠지만 네. 손 대표 지도 체제에 대한 판단이 그 이상으로 혹은 그에 못지않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법률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선출될 대표를 어떻게 강제로 밀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이 정당 대표의 진퇴라는 게 꼭 그런 법률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고 예, 예. 정치적으로 사실은 손 대표가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로 점점 더 사실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이면에는 유승민, 안철수라고 하는 이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창업 대주주 들의 역할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데 대해서 의원들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러나 이제 손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굉장히 큰 정치인인데 예. 뭐 쫓겨나듯이 물러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바른미래당의 다른 이제 의원들도 그런 모습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좀 손 대표로서 좀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대안 없이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오신환 원내대표. 그 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리더십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오히려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이 좌장은 누가 될 것이냐를 예. 보면 다시 유승민 의원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 유승민 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과 안철수. 처음에 바른정당은 이 김무성과 유승민이었습니다. 그렇죠. 김무성 의원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해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유승민과 안철수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해외에 있고 언제 복귀할지 모르고 네. 사실은 상황 수습이 되기 전에 복귀할 가능성은 전 희박하다고 봐요. 이 복잡한 복마전에 돌아와서 네. 역할을 잘하면 이 리더십이 급부상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망가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동안 버티고 있다가 조금 목소리를 최근 들어서 간헐적으로 내다가 패스트트랙 때 강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던 유승민 의원이 다시 뭐 원래 창업 대주주니까 네네. 그럼 좌장 역할을 맡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또 그런 요구가 거세질 거고요. 예, 예. 지금 이번에 이 원내대표 선출의 결과는 그러한 이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난번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갈등 면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김관영 대표가 퇴진하면서 새 원내대표 선출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지붕 두 가족 동상이몽의 그 문제는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를 둘러싸고 물론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바른미래당 내에 어떤 계파도 다른 당과의 뭐 통합은 없다, 자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금까지 뚜렷한 어떤 정체성의 기반한 지지 기반을 못 만들어낸 게 사실이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내에 이제 원심력들이 또다시 작용하게 될 텐데 여전히 그 점에 있어 동상이몽이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제3지대를 민주평화당과 함께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바른정당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그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고 오히려 이제 보수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보다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동상이몽이 어떻게든 내년 그 총선을 앞두고서 또다시 당내 어떤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정수 무이자 맞습니다. 의원 정수 무이자 민주평화당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역구 의원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호남에 다 몰려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그대로 선거제도가 되면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네.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지역구 의원, 네. 특히 이제 지방 쪽에 예. 이 지역구도에 그동안 많이 편승했던 그런 네. 지역 쪽에서는 네.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민주당은 대놓고는 이야기를 못하죠. 네. 그런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인 그 고민 토로를 많이 들은 바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유성엽 의원이 네. 이 의제를 예. 아예 수면 위로 들고 나올 지금 양상입니다. 선거제 개편 문제 이 원점에서 다시 얘기해야 된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비례를 늘리려면 그것은 결국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정수를 유지한다면 300석 네.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 의석의 이 피해를 최소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상 현재 지역구를 움직이면서 비례를 늘려야 한다면 300석의 의석을 더 확대해야 한다. 317석 얘기도 이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강성 보수원사 이상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원하는 그렇죠. 지금 모두 의원덕수 여기 동의한다는 거죠. 저는 90% 동의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정의당은 꽤 오래된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세비를 국회 전체 예산을 해서 총액 증가 없이 지출을 늘리자라는 입장이고 정의당 입장은 분단을 많이 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왜 진보 정당들이 의원 접수 문제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인구 대비 저는 이제 작은 나라입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국민들의 대의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이 좀 과소대의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우리가 의석수가 작아요. 물론 우리보다 의석수가 더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좀 예외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대다수 나라들은 우리보다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이 국회 내에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의석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국회가 싸움만 하고 일도 안 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늘리려면 뭐 예산을 총액 순에서 동결하든지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좀 동결하든지 보좌진 수를 좀 내놓든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런 이제 개혁 조치와 함께 이게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 또 박지원 그 의원께서도 이 얘기를 좀 공론화를 하고 계셔서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금 현재의 선거법안의 재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의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한 7석 정도 건수해요. 근데 민주평화당의 지역 기반은 사실 호남 이외에 지금 잘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7석 줄이고 나머지는 다 당선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다가 또 비례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이게 향후의 정치적 생존과 관련해서 아주 기묘한 문제여서 지금 뭐 국민들이 의석수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이 몇 명당 한 명이 지금 한 10만 명당 한 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17만 명 정도 되고요. 국회의원 한 명당 인구가 17만 명 정도인데 지금 이제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한 10만 명당 한 명 정도가 적합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500명으로 늘리자 그러면 뭐 그거는 여론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야선단이 330명, 10%만 늘리자. 저는 뭐 사실 의원당 수되는 거와 관련해서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머리 식만하게 만들고 아주 비생산적인 점에서 막말은 다 정치권에서 나와요. 코미디도 다 정치권에서 나와요. 예능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 개그맨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다루는 참가해달라고. 어제도 제가 박하원 대통령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걸어 들어오면서 KBS에서 나가는 3명의 개그맨들과 만났는데 정치 욕하면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의원적 수 300명 넘지 않는 법리지 않는 그 어떤 국민의 뜻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쓸데없는 의원들 정말 일 안 하고 말이에요. 그냥 무슨 뭐 국회의원이 직업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뭐 사실은 4년마다 한 번씩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규직이 됐어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 일 안 하는 사람들 대단히 지금 하신 말씀 때문에 청취자분이 들으시면서 만약 박 의원님이나 제가 한 350명이나 400명 돼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크하게 지금 되실 텐데 지금 국회의원 때문에 그래요. 전제를 걸면 그러니까 물갈이는 총선 때 국민들이
60기로 늘리는데 오전에서 줄이던 유류비를 안 받던 세비를 깎던 그건 저희가 책임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올리면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상한데 다시금 고민 중에 뒤통수일 수가 있어요. 자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얼치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이 못 믿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어디서 또 빼내면 마술도 뭐 또 세비 다시 올리고 한다고 그러고 아니고 김수영님 말이죠. 아니, 사실은 지금 그렇게 돼요. 그 이번에 특권 내려놓기를 국민들 앞에서 철저하게 약속하고 그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전제로 의원실이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 만들자. 라는 어떤 국민적 합의를 수행했다면 저는 국민들이 뭐 제목을 듣겠지만 제가 한편으로 이해가 하실 것 같아요. 의원총선에서 있으나마나한 싹 정리됐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할 사람, 국민들을 봉사해서 일할 사람들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좀 힘들지 의원장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그래서 기회에 하시면서 기회만 되면 국회에 있는 격언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조비가 국회에 찬사람 중수로 되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더러워질 때는 국민들을 없습니다. 아주 나갈 때 하나 보여주시면 쓸만한 기조비예요. 자, 최근 그 정치권에서 평행선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 5당 대표에서 회담 방식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님이 만났습니다. 청와대 쪽은 1대1로 만나는 건 안 된다. 또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그래서 청와대가 조금 절충하는 그런데 5당 대표 회동을 하자. 회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정적인 시민을 문재인 대표에게 자 그럼 원내 교섭단체만 이렇게 또 3당을 지키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청와대는 어떻고 5명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연쇄적으로 1대1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박단 대표도 모인 5당 대표를 기다렸다가 이거 기다릴 수 있겠죠. 뽑힌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시간. 근데 어쨌든 연쇄 회담 표현은 어떠냐라고 절충안까지 나왔어요. 이거 받으면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영수회담이라는 게 과거에 정치적인 어떤 교착을 푸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됐거든요. 사실은 영수에서 영수라는 표현이 조직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게 이제 한자로 옷깃명 소매 숫자를 써가지고 옷깃과 소매가 이제 예전에는 보관돼서 좋은 음식이니까 옷깃과 소매를 보면 그 사람은 지위를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유래된 말인데 요즘 정치에는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을 고집하는 것은 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에 바라는 방법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홍준표 전 대표를 1대1로 그때서 회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전례가 있으니 못할 게 뭐느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때도 자세히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5당 대표 회담이 있었어요. 2번 앞에 있었는데 한 번은 홍준표 대표가 안 나왔고 한 번은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2번의 그 5당 대표 회담이 있은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히 제1야당의 협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회담을 했던 거고 또 이게 좀 정치적 상황이나 그 상대방의 지위가 약간 다른 게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에 경쟁자 있습니다. 경쟁자에 대한 예우를 관계에 있는 건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대권주자로서 이미지 만들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채자라고 국회 정권 타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대회담을 판을 깔아주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황교안 대표는 그걸 통해서 장애투쟁에서 돌아온 명분도 삼고 자신의 위상도 높이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흡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청와대로서도 왜 저런 모습을 가졌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고 5당 대표 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1대1 회담을 하자. 저는 이게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고 한국당도 너무 형식이 경계하지 말고 내용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정부 현무 현안 전체에 대해서 다 하자. 이걸 청와대가 수용했으니까 반발 좀 양보하셔가지고 5당 대표 회담부터 하고 그리고 1대1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는 왜 부담을 느낄까요? 부담을 느끼는 건지 이게 형식을 고집하는 건지.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칙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네. 그 상황을 의도리 있게 풀려고 주변에 조언을 하더라도 원칙에 맞지 않으면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다. 지금 야당이 대화주관이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고 저희가 뭐 그것도 있고 이 옛날에 그 권위주의 정치 시절에 하던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아직도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도 있고 아니 또 사람인데 나가가지고 대통령한테 국제대라고 다니기 하고 싶겠어요. 저는 할 건데 예. 하게 되는데 네. 다만 그 전제 조건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300명 있고요. 네. 거대 양당이 바로 민주당하고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이에요. 예,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대통령 먹은 게 화제가 돼요. 이 사람들하고 삼시세끼를 같이 먹으면서 허구 헛날 토론해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진짜 짜장면 끓입니까? 일장도 먹어야 되고 티타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둘이 만난 게 대화제예요. 네. 뉴스에서 이제 잘 될 거다. 짜장면 먹었으니까 이제 갑자기 사준 예쁜 누나가 조금 더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이 상황이 안 풀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지금 황교안 대표와 만나서 자, 무슨 의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럼 저쪽은 무슨 이유로 갈 것이고 거래 판을 짜야 돼요. 북미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판을 짜서 그럼 이런 건 양보해야죠. 홍준표 대표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양보한 게 하나 있어요. 당시 김기식 군감원장이 이 영수회담 사흘 후에 자진사퇴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남북정상회담 차이치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 후에 이런 비밀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는 지금 큰 소리하고 나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했다. 지금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요구사항이 만나겠다. 딱 하나예요. 뭐냐면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라가 국회로 자유한국당이 돌아오는 전제 조건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걸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왜 사? 그러니까 이건 행정부가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국회 내에서 한약하더라도 민주당하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지 대통령한테 가서 패스로 수령하십시오. 그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한나라당에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한테 용서에다 맞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민주당의 영수다. 맞아요. 이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를 경험한 시절에 하던 게 없어요. 그 여당 총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굳이 한다면 형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DJ 때까지는 이제 여당 총재가 대통령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바뀌었고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실 때 생각나는 게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지지율도 힘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 정치하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렇게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좋아질 수 있다, 괜찮다. 야당이 너무 경제가 위기라고 하니까 경제가 심리가 문제고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서 대통령제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표 우리가 지금 떠올려 보면은 그 스타일을 알지만 그냥 할 말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통해서 내가 문 대통령과 이미지적 나란히 하는데 얘를 나란히 하는 같은 레벨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일집니다. 이번 주말에 대전 집회 이후에 장외투쟁 계획이 아직 없어요. 날도 더워지니까 장외투쟁 그만하시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회담하시고 그대로 복귀해서 민생 입법의 제1야당의 앞장서 주시기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5.18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최영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민 말고 오늘 수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판수리꾼 김수연입니다. 내가 신봉사관으로 내가 실제에 갔거든요. 근데 상황이 딱 신봉사관 실제 이랬겠구나. 심청이 이랬겠구나. 이게 느낌에서 가지고 해야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 서구 충남의 기온이 33.1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지역 올 들어 처음으로 또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7도나 높아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10에서 20도로 매우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광주와 인실, 대구 등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있었고요. 이 서쪽도 30도에 근접한 데에 대해서 이 강릉은 22.4도, 속초의 낮은 21도로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선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오는 월요일 하루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이날을 제외하고 맑은 날도 이변적입니다. 화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4도 등 12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모두 30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0도의 분포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안개 끼고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3.5도입니다. 강해집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 저녁 종합 뉴스. 오늘 버스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11개 지역의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뒷배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수혈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인 수혈 급성 폐손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한 해 평균 5건꼴로 발생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상소 버스 노조가 오늘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예고했었지만 다행히 모든 곳에서 파업이 철회되거나 유보됐습니다.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합의를 이뤘거나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버스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11개 지역의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침 출근길에 혼란이 없었고 현재는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버스 노사는 어제 낮부터 오늘 아침까지 임금 인상, 정년 연장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파업을 1시간 30분 앞둔 오늘 새벽 2시 반쯤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8시 반쯤 협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부산도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버스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과 울산 지역은 아침 출근길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버스 파업은 없었지만 일부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와 충남, 세종, 충북, 청주 지역 등은 일단 파업이 보류됐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버스 노조는 7월부터 300명 이상 버스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드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만큼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담화문을 내고 버스 노선 축소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 공공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로 바른정당 출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내 지도부 체제는 물론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한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파 대리전이 예상됐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과반을 얻어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을 꺾었는데 상당수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당내 갈등 수습입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을 주장했던 오 원내대표는 오늘 결정을 손학규 대표도 무겁게 받아들이리라 생각한다며 손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앞서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이견을 보였던 만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한국당을 협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오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 대신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으로 교체됐던 최입의 임재훈 의원은 오늘 사임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2달 연속 20만 명 넘게 늘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다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공무원 시험 등의 영향으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15만 명은 넘는 수치지만 2달 연속 20만 명 넘게 늘던 증가폭이 소폭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선 일자리가 늘었지만 나아지던 도소매업의 일자리가 7만 6천 개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5만 2천 개 줄어 1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실업률과 고용률도 함께 악화됐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라 외환 위기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자 수도 124만 5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66.5%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에 따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 인구가 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60대 이상도 늘어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에서만 취업자가 줄었는데 인구 감소를 감안한 지표인 고용률도 떨어져 일자리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클럽 버닝썬 수사 100여일 만에 이른바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 경찰이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버닝썬 폭행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규 씨가 제기한 경찰관의 폭행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고 경찰은 김 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며 버닝썬 관계자들의 뒷배를 봐준 인물로 지목된 윤모 총경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착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경찰관은 윤 총경 등 모두 3명입니다. 2016년 7월 승희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차린 술집이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자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수사사항을 알아봐준 김모 경감과 사건 담당자 신모 경장 등입니다. 신 경장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김 경감과 윤 총경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또 윤 총경이 유 전 대표와 6차례 식사를 하고 4차례 골프를 치는 등 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회 접대 금액 100만 원부터 처벌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규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김 씨를 최초 폭행한 최모 씨와 클럽 영업이사 장모 씨 등 3명을 폭행 또는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규 씨 또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안전요원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제기한 역삼지구대와 유흥업소의 유착 정황은 찾지 못했으며 김 씨가 인권위에 제기한 경찰관 폭행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50대 남자가 호텔 로비에 불을 질렀습니다. 투숙객 20여 명이 대피하던 중 연기를 들이마셨는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인터블고 호텔 별관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115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에는 당시 25개 객실에 40여 명이 묵고 있었습니다. 투숙객들은 연기를 피해 호텔 난간으로 대피했고 소방대원들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0여 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호텔 별관 1층 로비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연기가 건물 각 층으로 퍼지면서 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불을 지르다 손에 화상을 입은 용의자 55살 조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 씨는 불을 지른 것은 시인했지만 방화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마약 투약 여부와 함께 호텔 내 카지노 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